이것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마트에서 산 달걀입니다. 무항생제 달걀, 무항생제 1등급 달걀, 2번 동물복지란, 이것도 2번 동물복지 유정란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달걀들을 고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식단을 신경 쓰는 분이라면 달걀을 고르실 때 포장재나 소개 문구에 다음 중 하나가 보이는 달걀을 고르고 있었을 겁니다. 1등급, 특란, 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인증, 난각번호 1번 또는 2번, 유기농 인증, 목초 사육, 자연 방사 또는 자유광목, 유정란. 저도 과거에는 이런 문구가 하나 정도 적힌 달걀이 왠지 더 좋아 보여서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달걀들을 먹으면서도 이런 문구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저희 리서치팀에서 달걀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자료를 읽고 달걀 농장 대표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정보만 봐서는 진짜 좋은 달걀을 고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이 좋은 달걀일까? 두 번째, 달걀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할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더 이상 마케팅 문구에 속지 않고 건강에 좋은 달걀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달걀은 오랜 세월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달걀은 고기와 다르게 가축을 죽이지 않고도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높고 영양적으로도 매력적인 식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걀 한 개를 먹으면 단백질 6g과 지방 5g 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비타민 A, 콜린, 세레늄 등 다양한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콜린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뇌와 신경계에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콜린은 우리의 뇌 건강에 중요하고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달걀은 간과 생산과 함께 특히 이 콜린의 가장 효율적인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달걀의 풍부한 비타민 A는 시력 유지, 면역 기능 강화, 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달걀 3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콜린과 비타민 A의 하루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달걀에 든 지방산,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흰자에 있는 영양소의 대부분은 단백질 또는 무기질입니다. 달걀이 이렇게 영양적 가치가 크기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 결과 달걀 알러지가 심한 게 아니라면 하루에 2개에서 3개 이상의 달걀을 챙겨 먹는 게 뇌를 포함한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4개 정도 먹습니다. 만약 흰자 알러지가 심하신 분이라면 좋은 퀄리티의 달걀을 찾아서 노른자만 잘 챙겨 먹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좋은 달걀은 무엇일까요? 이건 사실 각자의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나 취향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격이 저렴한 달걀이 좋은 달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장 맛있는 달걀이 좋은 달걀일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 건강을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식단을 챙기고 계실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부터 제가 좋은 달걀이라고 표현할 때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더 많이 든 달걀 또는 건강에 나쁜 요소가 적은 달걀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좋은 달걀을 찾기 위해서 닭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선 닭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놓고 분석해보니 이 변수들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먹이, 환경, 그리고 분자적 개입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닭이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란계가 먹는 사료의 주 성분은 옥수수, 밀, 그리고 대두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산란계 사료의 원료 목록이 있습니다. 원료를 살펴보면 곡류에는 옥수수와 밀이 들어있고요. 박류는 콩기름이나 카놀라 등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곡물을 도정할 때 나오는 껍데기나 결을 모은 강피류도 들어있고 그 외에 닭에게 필요한 기타 영양성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non-GMO 인증과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료의 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료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옥수수, 밀, 그리고 대두박을 주 성분으로 하고 기타 성분을 첨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 성분으로는 콩기름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부분의 산란계가 먹는 사료의 주 재료는 옥수수, 대두, 그리고 밀입니다. 간혹 닭의 건강을 위해서 옥수수와 대두를 제외한 사료를 쓰는 곳이 있지만 이는 극소수입니다. 현재 한국의 시장 구조에서는 산란계 농장에서 옥수수와 대두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를 먹이면서 적절한 비용으로 닭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non-GMO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한 사료만 해도 일반 사료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에서 닭을 방사하고 건강을 신경 쓰는 농장에조차도 옥수수와 대두가 들어간 사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와 대두가 들어간 사료가 아쉬운 이유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 때문입니다.
이 식물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서 닭이 이걸 많이 먹으면 닭의 몸과 달걀에 있는 지방산 구조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만성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거나 혈관 손상 또는 세포 노화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들이나 이전에 제가 나쁜 지방에 대해서 다룬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현재 대부분 산란계가 먹는 사료의 주 원료가 옥수수, 대두, 밀이라는 것입니다. 닭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 사료 외에 필요한 음식을 추가로 먹이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지에서 방목하는 농장의 닭은 자연에 있는 다양한 풀이나 벌레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닭의 식단을 신경 쓰는 일부 농장에서는 오메가3 함량을 위해서 말린 생선의 부산물의 가루나 아마씨, 깻묵을 급여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강황, 굴껍질 가루, 효소, 쌀래기, 청치, 동해등에, 죽염 등 다양한 부가물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사료 외에 무엇을 추가로 먹이는지는 농장주의 철학과 경험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닭에게 좋은 것을 먹이면 그만큼 정말 더 영양가가 높은 달걀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먹이면 막연히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닭의 먹이와 달걀의 영양성분의 관계를 조사한 논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생각보다 흥미로웠는데요. 그중 몇 가지 논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연구진은 세 그룹의 달걀을 비교했습니다. A그룹은 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옥수수와 대두를 배제한 사료를 먹었고 추가로 목초우의 비계와 간을 먹은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B그룹은 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옥수수와 대두가 들어간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마지막으로 C그룹은 시중에서 구매한 케이지프리 달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난각번호 2번이 찍힌 달걀에 해당합니다. 연구 결과 목초를 자유롭게 먹은 닭의 달걀이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의 함량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 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의 차이는 상당히 컸습니다. 참고로 오메가6 지방산을 오메가3 지방산 값으로 나눈 값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일부 영양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5대1 이하인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 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은 A 달걀이 6대1, B 달걀이 11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C 달걀은 무려 51대1이었습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DHA와 베타카로틴의 함량도 목초를 먹인 A와 B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C그룹의 달걀이 한국으로 치면 난각번호 3, 4번 달걀이 아니라 2번 달걀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2번 달걀과 야외에서 목초를 충분히 먹고 자란 닭의 달걀, 이것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다음의 연구에서는 4가지 달걀을 비교했습니다. A는 소규모 방목 농장의 달걀, B는 대규모 방목 농장의 달걀, C는 방목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은 달걀, D는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는 케이지 달걀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방목 환경이 달걀의 지방산 구성이나 항산화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다양한 지방산 구성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표의 위쪽을 보시면 왼쪽 열부터 소규모 방목 농장 달걀, 대규모 농장 달걀, 방목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은 달걀,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는 케이지 달걀의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지방산 중 총 오메가3의 비율은 순서대로 2.34%, 2.59%, 2.83%, 1.2%였습니다. 일반 케이지 달걀의 수치는 나머지 달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은 일반 케이지 달걀이 가장 높았고 소규모 목초 방목 달걀이 7.83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상업 달걀의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거의 2배가 높았던 겁니다. 참고로 오메가6의 함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요. 이는 다른 자료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다양한 지방산 구성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열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A, B, C, D 달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파 토코페롤로 측정된 비타민 E의 값은 소규모 방목 달걀이 92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일반 케이지 달걀은 323으로 약 35% 수준이었습니다. 총 카로티노이드의 수치도 소규모 방목 달걀이 가장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티놀로 측정된 비타민 A와 총 페놀의 함량은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0년에 발표된 다음 연구에서는 6주간 목초지에서 지내면서 상업용 사료를 먹은 닭과 그리고 케이지에서 지내면서 이 사료를 먹은 닭을 비교했습니다. 초지 방목 그룹에서는 오메가3 함량이 2.7배 증가했고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케이지에서 사료만 먹은 그룹에 비해서 방목 그룹에서 2.4배 높았습니다. 비타민 E도 초지 방목 그룹에서 2배 많았습니다. 이것들 못지않게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에서 자연 방사를 하면서 닭을 키우고 있는 심다누팜이라는 업체에서 공개한 지방산 분석 결과입니다. 심다누팜에서는 2018년까지 닭에게 지방산 균형을 위해서 어분을 먹였고 2019년부터는 이걸 아마시로 변경해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심다누팜의 대표님은 2019년 자사 달걀의 지방산 저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다누팜의 달걀과 시중에 있는 동물복지 인증받은 달걀 1번 란과 2번 란을 함께 검사했습니다. 심다누팜에서 공개한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가 다소 복잡하고 원본 이미지의 값이 100g당 오메가3, 오메가6 함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달걀 한 개의 중량을 60g으로 가정해서 환산한 값을 나타낸 표를 만들었습니다. A는 심다누팜의 자연 방목한 유정란, B는 시중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1번 유정란, C는 시중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2번 유정란입니다. 셋 모두 동물복지의 요건은 갖췄지만 달걀의 영양 구성엔 차이가 컸습니다. 초지의 풀과 아마씨를 먹은 달걀 한 개의 오메가3 함량은 221mg이었습니다. 이 값은 B와 C 달걀에 든 오메가3의 3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오메가6 대 3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6 대 3의 비율은 3.6, B 11.6, 24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주목할 것은 EPA와 DHA의 함량입니다. 심다누팜 110mg, 동물복지 1번 란 37mg, 2번 란 23mg였습니다. 이건 약 3배에서 4배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B와 C 달걀에는 DHA와 EPA의 양이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사료나 이런 급여물을 먹으면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은 200mg 정도의 오메가3 함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와 C 달걀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동물복지 2번 란인 C가 이 정도 값을 보인다면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2번에서 4번 달걀은 이것과 같거나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시중에 있는 달걀들의 오메가3 함량이 미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달걀이라고 해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린 여전히 닭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걀의 영양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자연 방사 조건에서 자랐을 닭이 낳은 B 달걀은 왜 오메가3 함량이 낮았을까? 추측해보자면 자연 방사 조건은 갖췄지만 목초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나 또는 심다누팜에서 아마씨를 추가로 먹였던 것처럼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무언가를 추가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영덕에 있는 아침의 계란이라는 업체에서 2025년에 자사 달걀의 DHA 함량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103mg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사료에 신경을 쓰고 목초를 충분히 뜯어먹게 한 닭이 낳은 달걀의 지방산 값은 정통적인 옥수수와 대두 기반의 사료만 먹은 닭이 낳은 달걀과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의 사료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유난의 자연습 농장의 사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먹어도 안전한 지방산의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오메가3가 하나 있을 때 6가 4개 범주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구나 먹어도 안전한 식단이라고 하거든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1 정도. 예. 그 1대1에서 4대1 이 구조를 벗어나게 만드는 게 옥수수 사료다. 그래서 옥수수 사료 먹은 애들이 1대60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옥수수 자체가. 그래서 그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음으로 해서 지방산 구조를 1대4 안쪽에 넣어서 생산해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서 풀을 필연적으로 먹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 농장에서 만들어진 달걀들의 지방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전에 제가 했을 때 1대 2.5, 최근에 한 게 1.19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자라는 닭들은 어떤 사료를 먹고 자라나요? 천연 자재로 선택을 해서 16가지 정도의 자재를 갖고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고요. 그러면서 풀을 반드시 전체 사료의 30% 정도를 급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 나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치, 쌀애기, 통밀, 고추씨, 게르마늄, 깻목, 쌀겨 등등 해서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져요. 이 대표님께서는 옥수수와 대두가 들어간 사료를 먹이지 않고 깻묵 등을 통해서 오메가3를 추가로 먹입니다. 이 농장에서 나오는 달걀의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지방산의 비율을 검사했더니 지난 겨울에는 1대 2.5, 올해 봄에는 1대 1.9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대표님께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들려주셨는데요. 닭에게 들깨 깻묵을 먹이느냐 또는 참깨 깻묵을 먹이냐도 지방산의 비율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참고로 깻묵은
깨에서 기름을 짜고 나온 찌꺼기의 덩어리인데요. 일부 농장에서는 닭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이걸 사료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난의 자연숲 농장의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닭에게 들깨 깻묵을 먹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들깨 깻묵이 모자라져서 잠시 참깨 깻묵을 먹였더니 달걀의 오메가3 함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재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기름과 참기름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들기름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지방산의 비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약 그 절대값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냥 오메가3 함량이 적은 달걀을 저렴하게 먹으면서 대신에 오메가3 영양제를 추가로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핵심 구성원은 알파-리놀렌산, EPA, 그리고 DHA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오메가3 그룹에 속하지만 사실은 구분해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로 주로 들기름,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등에 들어있습니다. EPA는 주로 고등어나 연어와 같이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입니다. 마지막으로 DHA는 뇌나 신경 그리고 망막의 주요 구성물질인 지방산으로 우리의 두뇌 기능과 시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생선이나 해조류에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파-리놀렌산은 EPA나 DHA의 전 단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에서 알파-리놀렌산을 섭취하고 이게 몸에서 적절하게 변환이 되면 EPA로 바뀔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DHA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환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성인에서는 알파-리놀렌산에서 EPA로 전환되는 비율이 약 5에서 10%고요. DHA로 전환되는 비율은 0.5에서 4%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오메가3를 하루에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EPA와 DHA 결핍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EPA나 DHA 섭취를 위해서 영양적으로 신경 쓸 게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식단에 생선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렵다면 해조류 기름이 들어있는 비건용 오메가3 보충제를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음식을 드실 때 들기름이나 치아씨드 또는 호두 같은 것들을 추가로 충분히 넣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표에는 우리가 오메가3 1g을 섭취하기 위해서 섭취가 필요한 식품의 양과 EPA와 DHA를 합쳐서 0.5g 섭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품의 양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두 행은 일반적인 달걀과 심단우팜의 오메가3 강화 달걀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걀만 먹어서 하루에 필요한 EPA와 DHA를 모두 섭취한다고 했을 때 일반 달걀은 약 4개에서 5개를 먹어야 하고 심단우팜 달걀은 2개만 먹으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방산을 포함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목적이라면 달걀에 돈을 더 쓰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저렴한 달걀을 여러 개 먹으면서 단백질과 지방의 전체 섭취량을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우선순위, 취향, 여건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굳이 달걀이 아니더라도 생선을 먹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과 EPA, DHA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어의 경우 손바닥의 3분의 1 크기의 필렛만 섭취를 해도 EPA와 DHA 0.5g을 섭취할 수 있고요. 고등어는 중간 크기 고등어 한 마리에 16분의 1만 먹어도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있는 오메가3 영양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총 오메가 지방산이 1200mg, EPA와 DHA는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제 정보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런 영양제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달걀값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달걀 지출 비용을 아끼고 이런 영양제나 생선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닭의 먹이에 대해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사료는 논-GMO 유기농 사료에 보조급여물을 배합하고 야외 방사장에서 목초와 벌레를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만약에 옥수수와 대두를 쓰지 않는 게 가능한 여건이라면 우리가 쌀이나 완두, 콩, 보리 같은 것들로 구성된 사료에다가 보조급여물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벌레 트랩을 만들어서 이 잡히는 벌레들을 냉동해서 죽인 다음에 닭에게 추가로 먹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닭의 영양소를 조금 더 현명하게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닭의 먹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또 다른 변수인 환경과 활동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살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닭의 생활 환경에 대한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면적 또는 사육 밀도입니다. 달걀에 적힌 난각 번호의 가장 마지막 숫자를 보시면 사육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기는 1번에서 4번으로 구분됩니다. 혹시 지금 집에 달걀이 있다면 한번 꺼내서 이 난각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이 적힌 달걀은 배터리 케이지에 갇혀서 지내는 닭이 낳은 것입니다. 이 케이지 속의 공간은 0.05 제곱미터로 A4 사이즈 기준으로 0.8장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닭이 사실상 몸을 돌리기 어려운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3번이 적힌 달걀은 개선된 케이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1.2장 정도의 공간에서 지내는 닭이 낳은 것입니다. 4번 달걀을 낳는 닭보다는 조금 더 넓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갇혀있는 구조입니다. 2번이 적힌 달걀은 실내 평사에서 닭 한 마리당 A4 용지 기준으로 1.8장 정도의 면적에서 지내는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3번과 4번 달걀을 낳는 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비어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다단 건축물을 만들 경우에는 동일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더 많은 닭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2번 닭은 1제곱미터당 9마리까지 지낼 수 있는데 다단 구조를 쌓으면 1제곱미터에 15마리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이 적힌 달걀은 닭 한 마리당 1제곱미터, A4 용지 기준으로는 16장 정도의 면적을 보장받으며 실내와 실외를 오가면서 지낼 수 있는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닭의 사용 밀도를 사람의 주거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4번은 몸만 딱 들어가는 작은 감옥 독방입니다. 3번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감옥의 독방이고요. 2번은 합숙형 기숙사로 외부의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마당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실내와 야외를 오갈 수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4번 달걀은 2년 내로 사라집니다. 유럽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에 산란계 케이지 면적을 다소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농가는 이 기준을 적용받아왔지만 기존 농가들의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년이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 9월부터는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됐을 때 4번 달걀을 완전히 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난각번호의 의미는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난각번호에 기반한 사육 환경만 보면 우리가 닭의 생활 환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답은 불가능하답니다. 닭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난각번호만 봐서는 좋은 달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닭의 선천적인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란기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에는 모래 목욕, 횃대 오르기, 먹이 찾기, 짝짓기, 둥지 틀기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의 이상적인 생활 공간은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 곳일 겁니다. 이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욕은 모래 목욕입니다. 닭이 흙 또는 모래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다가 이를 털어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보통 자연에서 생활하는 닭들은 이런 흙이나 모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드기와 이를 제거합니다. 실내 평사에서는 바닥에 깔린 모래나 흙, 왕겨 등을 이용해서 토욕을 하고요. 만약 닭의 몸에 이나 진드기가 있고 그게 너무 많다면 간지러울 거고요. 닭은 밤에 잠을 못 자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닭의 스트레스를 높여서 산란율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살모넬라균을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몇 가지 산란계 농장들 방문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현대 양계 환경에서는 살충제를 쓰는 게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토욕이 어려워진 환경입니다. 닭은 토욕을 하지 않으면 살충제 없이는 이나 진드기를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닭이 철제 케이지 또는 시멘트 바닥 또는 다단 구조의 철망 위에서 지낸다면 토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유롭게 토욕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지내는 모든 닭들이 벌레 문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3번에서 4번 달걀을 낳는 케이지 닭은 이나 진드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살충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번이나 2번 달걀을 낳는 닭들도 토욕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나 진드기에 노출될 리스크가 높습니다. 이렇게 토욕은 닭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공기의 질도 중요합니다. 생활 공간 내에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먼지 등으로 결정되는 이 공기의 질도 닭의 복지와 달걀의 품질에 중요합니다. 닭이 암모니아가 많은 공기에 노출되면 닭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일례로 100ppm의 암모니아에 노출된 육개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노출 12시간 만에 호흡기관인 기낭에서 병변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으면 달걀 신선도도 떨어진다는 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달걀 흰자가 탱탱하지 않고 묽어지며 pH 값이 올라가면서 품질이 나아진 달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다음의 논문은 닭의 암모니아 노출이 닭의 건강, 행동, 생산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논문은 축사 내 암모니아의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 깔집의 유형이나 사육 밀도,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과 빈도, 환기율 같은 것들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평사에서 깔집과 분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케이지 농장보다 공기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 농장에서는 서로 다른 사육 시스템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한 곳은 케이지, 한 곳은 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가 케이지의 경우에는 2.8, 평사의 경우에는 6.7 ppm이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닭의 배설물을 통해서 공기 중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아지면 닭의 호흡기 점막이 손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며 달걀의 신선도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육시설에서 적절하게 환기를 하고 배설물을 제때 제거하고 바닥재를 적절한 주기에 교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도, 습도, 빛도 중요합니다. 닭은 18에서 24도의 온도 그리고 50에서 70%의 습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온도나 습도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닭이 먹는 양이 감소하고 이는 산란율 감소나 면역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닭도 적절한 일주기 리듬에 맞게 빛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명의 깜빡임 또는 과도한 조도 변화 또는 야간의 점 등은 생체 리듬을 교란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이는 산란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혹시나 이 영상을 저녁 또는 밤에 보고 계시다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닭에게 밤에 불을 끄고 어두운 환경에 있는 게 중요하듯이 사람도 밤에 불을 끄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시간이 저녁 또는 그 이후인데 흰색이나 밝은 조명 아래에 있다면 또는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그냥 맨눈으로 보고 있다면 블라이트 차단 안경, 블라차를 꼭 끼시길 바랍니다. 이 안경은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생체 리듬을 만들고 깊고 편하게 자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블라차는 겸익스 라이프샵에서 구매 가능하며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블라차의 판매 수익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하게 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먹이 찾기 활동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지내시는 분들은 이 동물들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 보더컬리나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에 산책을 2번 또는 3번 이상 시키지 않으면 이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말썽을 피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에게도 산책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해주고 계실 겁니다. 닭도 원래는 긁고 파고 찾거나 쪼는 활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만약에 이 닭들의 생활 환경이 너무 단조롭거나 먹이 찾기 활동을 할 기회가 없으면 닭들은 다른 닭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단두팜 농장에 제가 방문했을 때 닭이 낮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닭들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찾고 쪼고 있었습니다. 일반 닭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닭이 최소한의 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닭들의 복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횃대. 횃대는 바닥에서 떨어져 설치된 막대기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횃대가 있는 환경에서 닭은 낮에는 횃대 위에서 놀거나 쉬고요. 밤에는 여기 올라가서 잠을 잡니다. 닭에게 생후 첫 4주 이내에 횃대를 제공하면 성체가 됐을 때 다른 닭을 해치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횃대 사용은 닭의 근육과 골격계 건강 개선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닭 한 마리당 15cm 이상의 길이의 횃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전통적 케이지 사육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래식 케이지에 사는 닭에게 생기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은 높은 스트레스와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질병에 취약한 것입니다. 2022년 산란계 사육 시스템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는 실내 방사와 케이지 사육이 닭의 스트레스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연구진은 닭을 실내 방사 그룹과 케이지에서 지내는 그룹으로 나누고 혈액, 대변, 깃털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면역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사 사육 닭에 비해서 케이지 사육 닭의 대변 IgA 수치가 낮은 상태를 보였습니다. IgA는 장 점막에서 분비되어서 바이러스나 살균이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닭의 장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깃털을 통해서 닭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해당하는 코르티코스테론의 농도도 확인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론은 사람으로 치면 코르티솔에 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깃털 무게당 코르티코스테론의 농도는 전반적으로 케이지 닭에서 높았습니다. 이는 케이지 닭이 만성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6년에 다음 연구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평사 사육은 오히려 케이지 사육보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진은 176마리의 닭을 다음에 4가지 사육 환경 중 하나의 무작위로 배정하고 매주마다 혈액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 마리당 A4 용지 2.2장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일 케이지에서 지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2마리가 한 케이지에서 지냈으며 각각 A4 용지의 2.2장에 해당하는 면적의 저밀도 케이지에서 지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2마리가 한 케이지에서 지냈으며 각각 A4 용지 1.1장에 해당하는 면적의 고밀도 케이지에서 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은 25마리가 평사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 닭들은 한 마리당 A4 용지 2.2장의 면적에서 지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 폐사율은 케이지 닭이 평사 닭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병 발생 통계는 조금 복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장내 기생충 감염은
실내 평사에서 지낸 닭에게서만 발견되었으며 50%의 닭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평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닭들이 전염성 질병이나 동종을 해치는 것 또는 기생충에 감염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케이지 닭은 움직임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요. 평사에서 지내는 닭은 배설물이나 기생충의 접촉으로 인한 위생 관련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나온 다른 논문은 저희 한국 소비자, 농가 또는 정부 부처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진은 2012년부터 유럽에서 케이지 사육이 금지된 이후로부터 변화된 사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케이지 사육을 금지한 결과 닭들의 행동의 자유는 늘었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다른 닭들의 깃털을 쪼거나 항문을 쪼는 것 또는 동족을 잡아먹는 등의 유행동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나 실내 공기 오염의 문제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실내 평사가 만약에 잘 관리되지 못한다면 케이지 닭에 비해서도 질병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닭에 적혀있는 이 난각번호 2번이나 또는 동물복지 인증만으로는 이 농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닭 또는 좋은 달걀을 얻고 싶다면 꾸준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달걀이 자라는 환경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좋을지 허와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달걀이 매력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내 평사와 야외 방목장 모두를 오갈 수 있습니다. 낮에 야외에 나간 닭은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해가 지거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천적의 위협이 있을 때 실내 평사로 돌아옵니다. 실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광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적절한 환경에서는 풀과 곤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욕도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청제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래 목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은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육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된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일본 달걀은 항생제나 살충제를 사용했을 리스크가 낮습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의 닭이 나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일본 달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포장재에 동일한 일본 표시나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찍혀 있어도 실제 환경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외 방사장의 환경은 농장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떤 곳은 목초가 많은 자연이 있는 곳에 닭을 풀어놓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은 방목장이 있지만 실제로 방목을 거의 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요. 올해 초에는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를 지키지 않은 농장 11곳에서 12곳이 적발되기도 했고요. 결국 실질적으로 일본 조건에 해당하는 달걀인지는 생산자의 양심에 달렸습니다. 실외 방목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실외 방목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AI 특별 방역 기간으로 대략 10월에서 2월 사이에는 실외 방목이 금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 라벨이 적혀있다고 해도 실외 방목 자체가 불가능하며 포장지에는 미방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일본 달걀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보 하나는 우리가 무조건 실외에서 매일 방목하는 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닭이 비나 눈이 올 때 밖에서 이를 맞게 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닭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폐사를 유발하거나 달걀의 품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온 애들을 치료하려면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는 사람에 빗대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야외 환경이 좋고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밖에서 뛰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한파가 있거나 또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야외 활동이 무조건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달걀을 고르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참고하시고 좋은 농장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닭의 먹이와 생활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번째 포인트인 분자적 개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자적 개입은 닭을 키울 때 외부적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외부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항생제와 살충제가 있습니다. 먼저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밀집되고 밀폐된 사육 환경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의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농장에서는 산란기에게 항생제를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농장들마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 시설을 해놓은 농장과 시설이 안 되는 농장의 차이점들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무항생제를 하고 싶어요. 무항생제 하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시설이 안 돼 있으면은 무항생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닭이 아팠을 때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죠. 닭이 아프면은 첫째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밥을 먹었는지 물을 안 먹었는지 알려면은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리터 단위로 다 나와요. 그럼 사료를 먹었는데 오늘 사료 양이 왜 줄었지? 근데 그 다음 날은 좀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한 2, 3일 정도 합쳐서 평균을 내면은 어느 정도 평균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 이건 다 같은 문제가 있다.
닭이 예를 들어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은 게 바로 나오거든요. 닭이 먹는 먹이에다가 물을 한 방울씩 떨쳐주면은 닭이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물을 어떻게 떨쳐줄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럼 그 시설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일일이 그 많은 닭들을 물을 떨쳐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닭한테 천연 영양제를 주고 싶어요. 그럼 영양제를 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팜에 투약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조금씩 들어가서 닭은 진짜 미세한 거에 반응을 하거든요. 닭이 한번 아팠다고 판단하는 순간 방금 했던 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닭이 문제가 생겼네 하는 순간은 영양제도 늦었고 다 늦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선제적인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친환경에서는. 우리가 항생제에 노출된 닭을 조심하는 이유는 항생제에 많이 노출된 닭에게는 내성균이 생기고 이것이 인체에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람에 비유하면 항생제나 감기약을 자주 먹고 면역력 자체는 떨어져서 자꾸 아픈 사람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면역력이 좋아서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장이 망가진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계속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장 건강 회복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만성질환 자연치유 식이요법 갭스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미 FDA는 2025년에 엠플록사신과 같은 일부 가금류 항생제 사용을 제한했으며 국내에서도 이런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항생제와 관련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오래되지 않은 과거까지는 닭에게 항생제를 먹이는 게 만연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예 사료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닭의 마시는 물에다가 평소에 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해외와 국내에서 항생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규제가 생기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간 세계에서도 과거에는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를 쉽게 처방했지만 이제는 미생물 건강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걀 포장지에 무항생제 인증이 있는 것을 보고 구매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항생제 표기가 되어 있는 달걀은 정말 항생제를 쓰지 않은 닭이 나온 것일까요?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국내 무항생 인증 제도에서는 실제로는 항생제를 투여해도 휴약 기간을 지켜서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기를 여전히 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닭에게 무항생 인증을 받았지만 항생제를 먹이고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들을 여전히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지금 닭들이 많이 아프려 하거나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해서 항생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닭들이 많이 죽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팔아야 하는 닭이 없어지고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농장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디까지나 생산자의 철학과 양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결국에 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병아리부터 직접 받아서 키우는 농장들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농장들이 보통 70일에서 80일 정도 위탁을 해서 키워가지고 와서 산란 전에 이제 키워서 알을 생산하는 이런 경우들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제가 병아리부터 직접 닭을 키우는 이유는 건강 때문에 병아리부터 키우거든요. 닭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 키우는 거와 똑같아요. 뭐 전묘기고 분유묘기고 하듯이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뭐 장기 골격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닭들이 저는 건강이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독감 백신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산란하기 전 단계에서 모든 게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때부터 체계적으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거나 잘 회복하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사료와 생활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적절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지내야 아프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 소비자는 무항생제 표기를 참고하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닭의 사료와 생활 환경을 포함해서 농장주가 공개하는 정보를 함께 보면서 달걀의 품질을 고려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토역에 대해서 다룰 때 잠깐 언급했던 살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주로 진드기나 이와 같은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만약 이 살충제가 벌레만 잡고 닭과 사람에게는 무해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은 고온에 가열을 해도 식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닭이 살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몸속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면 이것이 달걀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2017년에 있었던 달걀 살충제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8월 국내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에 오염된 달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피프로닐은 바퀴벌레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며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현재 산란계에게는 등록된 20종의 살충제만 정해진 규정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농장에서 살충제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토욕,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드기나 이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아리, 닭 또는 달걀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을 통해서 기생충이 옮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농장에서는 병아리가 어느 정도 키워진 중병아리 상태로 오는데요. 이때 이미 몸에 벌레를 갖고 들어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장에서는 이렇게 병아리 때부터 직접 키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직후에 병아리부터 키우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달걀을 찾을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닭의 먹이, 생활 환경, 그리고 분자적 개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이해했다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비해서 닭의 건강에 대해서 또는 좋은 달걀에 대해서 많은 관점이 바뀌었을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닭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달걀을 구매할 때 봐야 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생산자 스토리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생산자가 공유한 스토리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제품 상세 페이지, 포장지, 브랜드 홈페이지, 미디어 등을 통해서 달걀을 생산한 농장과 생산자의 사육 방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달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른 닭이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난각 번호 맨 뒷자리를 통해서 닭이 얼마나 넓은 공간에서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각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복지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숫자만 봐서는 각 농장의 실제 환경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인증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유기농, 동물복지, 무항생제, 등급분류, 햇섭, 로하스 등 달걀에 대한 다양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기농 인증은 3년 이상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 재배한 유기농 사료를 먹여서 키운 닭이 생산한 달걀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비싼 사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유기농 인증이 모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생산자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긴 합니다. 동물복지 인증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닭의 원래 습성을 유지하게끔 조성된 환경에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서 길러진 닭이 낳은 달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물복지 인증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지켜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복지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런 인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검증은 거쳤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가능하다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것을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동물복지가 지켜지는지 알고 싶다면 생산자가 추가로 공유한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무항생제는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사료를 먹여서 키운 농장에 주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도 절대로 항생제를 쓰지 않았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케이지에서 지내는 닭이 낳은 3번, 4번 달걀에 무항생제 인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무항생제 여부를 확신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항생제 여부를 보려면 닭의 생활 환경을 봐야 되는데 이는 농장에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만 하면 됩니다. 어떤 계란을 보면 1+ 또는 1등급 같은 표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등급이 높거나 특란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달걀이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이 등급 인증이 닭의 건강이나 달걀의 건강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등급 분류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급 분류는 품질 등급과 중량 규격으로 구분됩니다. 품질 등급은 달걀 세척 및 살균한 다음에 껍데기 유관 검사, 투관 검사, 한란 검사 등을 통해서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란 껍데기에 상처가 있는가, 모양의 결함이 있는가, 또는 계란 내부 상태는 어떠한가, 계란을 깼을 때 신선도는 어떠한가를 봅니다. 달걀 상처가 없고 깼을 때 신선한 게 좋긴 한데 이것만 봐서는 진짜 닭의 건강이나 달걀의 품질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특히 1+ 등급을 받았지만 3번 또는 4번 달걀이라면 건강에 좋은 달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량 규격은 5가지로 구분되며 품질 등급과 함께 계란 포장 용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란은 68에서 60g, 대란은 60에서 52g, 중란은 52에서 42g, 소란은 44g 미만의 달걀을 의미합니다. 얼핏 이 중량 규격을 봤을 때는 왠지 왕란이나 특란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량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달걀이 좋겠지만 달걀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닭의 나이입니다. 어린 닭일수록 작은 달걀을 낳고요. 노개일수록 큰 달걀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지 안에서 지내면서 일반 사료를 먹는 닭과 달리 야외에서 방목되며 건강하게 자라는 닭들의 달걀이 더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달걀의 크기는 개인의 우선순위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해썹 인증은 원재료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이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입니다. 이것도 닭이나 달걀의 건강보다는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는 농장의 제품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로하스는 우리의 어떤 미래 건강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업체들의 인증해주는 마크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니까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달걀의 사육, 위생, 영양 품질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큽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신선도입니다. 달걀도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하죠. 달걀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난각번호의 가장 앞에 4자리로 표시되는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란일자에 1018이라고 적혀 있다면 10월 18일에 나온 달걀입니다. 그리고 달걀을 깼을 때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해도 우리가 이 신선도를 알 수 있습니다. 노른자가 탱글하고 흰자는 끈적하고 도톰한 게 신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깨지 않고 물에 넣어서 부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을 물에 담갔을 때 위로 떠오른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달걀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달걀일수록 내부의 공기층이 커져서 물 위로 뜨기 때문입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산란일로부터 약 30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위생안전 이슈와 등급 판정 때문에 많은 달걀들이 물로 세척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로 세척을 하면 달걀 표면에 있는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 세척한 달걀들은 냉장 보관이 필수인 건데요. 참고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달걀을 세척하지 않고 실온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금 더 건강한 방어막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선한 달걀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과정이 짧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달걀마다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오기까지의 유통 과정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사는 달걀은 농장과 소비자 사이에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유통 과정을 최소한으로 거치거나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될수록 우리는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달걀을 먹고 싶다면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보내준 달걀을 구매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게다가 이런 농장들은 농장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믿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통 과정이 짧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5번째 포인트는 달걀의 비린내입니다. 달걀의 비린내도 달걀 품질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의 냄새는 닭이 섭취한 사료, 사육 환경, 위생 환경, 닭의 대사 건강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닭의 비린내는 사료나 닭의 장내 미생물에서 생성된 휘발성 화합물이 혈류를 통해서 난항, 노른자로 이동했을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 환경에서 길러진 닭의 달걀은 비린내가 적을수록 사료, 환경, 닭의 대사 건강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달걀의 품질을 위해서 닭에게 어분을 많이 먹였을 때 또는 달걀에 DHA와 같은 지방산이 많이 들었을 때는 비린내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린내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달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다른 변수를 함께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난각의 강도입니다. 이 껍질의 강도도 달걀의 품질을 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달걀의 껍질이 두껍고 단단할수록 산란기의 건강과 사료의 영양 균형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칼슘이 침착한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난각이 얇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각은 94%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닭에게 충분한 칼슘이 공급되지 않거나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면 껍질이 얇아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추가로 칼슘 대사는 닭의 비타민 D3 섭취량이나 장 건강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닭의 대사 상태가 나쁠 경우에는 난각의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포인트는 난황의 색상입니다. 난황의 색상만 보고 좋은 달걀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노른자의 색깔이 주황색이거나 진할수록 우리가 좋은 달걀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는 꼭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난황의 색은 닭이 먹는 사료에 들어있는 색소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닭이 밖에서 풀을 많이 먹으면 천연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흡수되어서 이 노른자가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을 먹지 않아도 농장에서 사료를 통해서 합성 색소나 특정 추출을 먹이는 경우에도 노른자의 색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른자의 색이 진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건강하거나 영양가가 높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좋은 달걀은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료를 먹으면서 적절하게 생활하는 닭이 낳은 달걀이다. 두 번째, 닭의 사료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을 포함하여 달걀의 영양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풀을 먹고 자라거나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고 자란 닭의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이 좋다. 반면에 옥수수나 대두 중심의 사료만 먹고 자란 닭의 달걀에는 오메가3가 적다. 좋은 환경을 유지해야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적절한 면역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닭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살충제나 항생제를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난각번호 1번 또는 2번 달걀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하지만 포장지에 적혀있는 난각번호 또는 동물복지 인증은 실제 닭의 품질이나 또는 달걀의 품질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최소한의 참고 요소로만 봅니다. 특별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좋은 환경에서 키워지는 닭도 있습니다. 농장주의 철학과 태도가 이 건강한 달걀의 출발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달걀에 돈을 투자하겠다면 실내 평사도 잘 관리하면서 닭의 식단을 신경 쓰는 농장을 찾으면 됩니다.
좋은 달걀을 찾을 때는 생산자가 생산 과정에 대한 스토리나 사진 등의 자료를 공개하는 업체의 제품을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농장주와 직거래를 할 경우 유통 과정이 짧아 신선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싼 달걀을 먹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렴한 달걀을 먹으면서도 생선류나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서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도 가능한 전략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뤘던 핵심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앞서 이 달걀들에는 좋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3, 4번 달걀이나 또는 잘 관리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닭들의 달걀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식품과 우리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생명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볼 때 사실은 어떤 음식이든 간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2025년인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배를 채우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환경과 생명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닭이 건강하게 자라야 달걀도 건강하고 이를 먹는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비로소 진짜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고요. 좋은 음식이 건강한 개인을 또는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건강은 사회 건강을 지탱하는 기반이고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비싼 달걀을 고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이 먹는 식재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하자는 겁니다. 선택은 각자의 판단, 취향, 여건에 달렸습니다. 각자의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여건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내가 어디에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조정할 것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술, 담배, 빵, 커피, 과자, 아이스크림 또는 배달 음식에는 몇천 원이나 몇만 원의 돈을 쉽게 쓰면서 비싸도 하나에 1,000원을 조금 넘는 달걀이 비싸다고 피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달걀이 너무 쌌던 것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지 않으면 그만큼 저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달걀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좋은 달걀을 알고 있거나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세요. 특히 좋은 달걀을 직접 생산하는 농장주분이라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닭이 어떤 사료를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나아가서 닭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가 있다면 또 농장의 사진이 있다면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가 후속 영상에서는 시중에 있는 달걀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좋은 달걀을 알아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좋은 달걀을 만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잘 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건강 유튜버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